영국 교통 전문가가 한국 고속도로를 보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5년 경력에 그는 단 1분 만에 수십 대 차량이 경적도 없이 쫙 갈라지는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런던에서는 45분이나 걸려 절친을 잃었던 그에게는 믿기 힘든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도로 바닥의 색깔선이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실패했던 이 시스템이 여기선 수만 대 차량을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고 감소 88%, 사고 처리 12분. 그는 숫자가 조작됐다고 확신했습니다. 폭로하러 왔던 그가 한 달 후 런던 시의회에서 외쳤습니다. 25, 또 연간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색깔 하나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꾼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베넷이라고 합니다. 런던시 교통국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25년째 런던의 교통 흐름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TV로 보면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조직력과 친절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그저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3월 제 책상 위에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런던의 구급차 평균 도착 시간이 23분이라는 내용이었죠. 유럽 평균인 18분보다 5분이나 느렸습니다. 맨체스터는 19분, 버밍엄은 20분인데 런던만 유독 느렸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7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2015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9시쯤 절친한 친구 마크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리처드, 나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안 쉬어져.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진정해, 마크. 지금 어디야? 집이야? 구급차 바로 불러줄게. 10분이면 도착할 거야. 괜찮을 거라고. 마크는 런던 동쪽 스트래퍼드에 살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3km였죠. 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교환원은 곧 출동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크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안심시켰죠. 괜찮아, 곧 와. 버텨, 마크. 하지만 구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죠. 교환원은 교통정체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계속 신음하고 있었어요. 리처드, 너무 아파. 캐서린한테 전해줘. 사랑한다고. 에밀리 생일 파티. 꼭 가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45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병원까지는 또 17분이 걸렸죠. 총 1시간 2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크의 아내 캐서린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15분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구급차 도착 시간에 집착하게 됐죠. 수백 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썼어요. 런던 시의회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더뎠어요. 예산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 시민들의 무관심이 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사인 데이비드 스미스 부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리처드, 한국 이야기 들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는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이 색깔로 도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고율을 88%나 줄였다는 거예요. 사고 처리는 12분밖에 안 걸린다고 했죠.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부국장님,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88% 감소라니요. 데이비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네. 2주간 한국에 파견되네. 그들의 시스템을 검증하고 런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라는 거야.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이라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데이비드는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회의적이네. 아시아 국가들은 통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네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주게. 그의 말투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캐서린에게 한국 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서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여보, 괜찮겠어요? 마크 1 이후로 당신 교통사고만 나오면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객관적으로 볼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88% 감소는 불가능해. 12분 사고 처리도 과장일 거야. 가서 확인하고 현실적인 보고서를 쓰면 돼. 2주면 충분하겠지. 저는 25년 경력을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일 먼저 느낀 건 공항의 청결함이었어요. 복도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죠. 안내 표지판도 4개 언어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싱가포르 공항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했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이었어요. 앞에 약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당 3분씩만 걸려도 1시간이야.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이나 확인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고 질문하고 도장 찍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어요. 7분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업무 출장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2주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10초도 안 걸렸죠.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입국만 1시간 15분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데도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총 22분 만에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나? 아니면 오늘이 특별히 한산한 날인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게스트하우스 주소를 보여드렸죠. 홍대 근처였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도로 바닥에 색깔이 있었습니다. 회색 아스팔트 위에 분홍색과 초록색 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죠. 처음엔 공사 표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분홍색 선은 왼쪽으로, 초록색 선은 오른쪽으로 뻗어 있었어요. 저는 주변 차량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차가 그 색깔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2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게 떠올랐습니다. 운전자들이 무시했고 6개월 만에 철거됐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손님, 한국 처음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길 안 막히죠? 색깔선 따라가면 되거든요. 편하죠?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지금은 오후라서 한산한 거겠지. 출퇴근 시간에는 다를 거야. 40분 후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어요. 프런트에 6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죠. 어서 오세요. 리처드 베넷님이시죠? 영어로 말씀하셨지만 발음이 좀 어눌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대 거리가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비드에게 첩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 내일부터 본격 조사 시작. 아직 판단 이름. 관찰 중.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때문에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색깔선이 떠올랐습니다. 차들이 그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던 모습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일 직접 확인해봐야 해. 저녁 8시쯤 배가 고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프런트에 이선의 여사님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근처에 좋은 식당 많아요. 제가 지도에 표시해 드릴게요. 그분은 친절하게 지도에 표시를 해주셨죠. 여기 김치찌개 맛집이에요. 여기는 불고기 잘하고요. 혹시 채식주의자세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못 먹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선희 여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도 영국에서 일하거든요. 런던이에요. 그래서 영국 분들 보면 반가워요. 저는 지도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홍대 거리는 활기찼어요. 하지만 시끄럽진 않았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걷고 있었고 차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식당을 찾아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관찰했죠. 신호등, 횡단보도, 차량들의 움직임을요. 김치찌개 식당에 들어가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양이 정말 많았거든요. 반찬도 6가지나 나왔죠. 맛은 훌륭했습니다.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손님이시네요? 한국 처음이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대답했죠. 네, 정말 맛있었어요.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서비스로 식혜드릴게요. 소화에 좋아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식혜를 받았어요. 달콤하고 시원했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네. 하지만 이건 관광객이라서 그런 거겠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면 다른 면도 보일 거야.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이 쌓아온 선입견은 하루 만에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에 정미연이라는 통역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데이비드가 미리 연결해준 분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선희 여사님이 아침 식사를 권하셨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토스트하고 커피 준비했어요. 계란도 삶았고요. 저는 감사하게 받아 먹었어요. 토스트는 따뜻했고 커피는 진했죠. 이선희 여사님은 옆에 앉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곳에 가요.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거든요.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 좋아요. 안전하고 빨라요. 영국에서 오셨으니까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아직 모르는 일이야.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해. 오전 8시 50분에 정미연 씨가 도착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활발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리처드 씨. 저 정미연이에요. 오늘 통역하고 안내해 드릴게요. 준비되셨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런데 차로 가나요? 정미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하철 타고 갈 거예요. 훨씬 빠르거든요. 공단이 강남역 근처인데 지하철로 30분이면 도착해요. 차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정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씨, 한국 처음이시죠?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다들 친절하세요. 공항도 빨랐고요. 정미연 씨는 웃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정신은 좀 있어요. 외국인 손님 오시면 잘 모시려고 노력하거든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런던 지하철만큼 혼잡하진 않았죠.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노약자석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았죠. 한 할머니가 타시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 남성을 봤습니다. 저는 정미연 씨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하네요. 런던 지하철은 훨씬 시끄러운데요. 정미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는 게 예의라고 배우거든요. 특히 대중교통에서는요.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하진 않지만 작은 소리로 짧게 하는 편이에요. 30분 후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니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었죠. 정미연 씨의 안내를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10분쯤 걸어가니 깔끔한 건물이 나타났어요. 로비에서 박준호 팀장이라는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환영합니다, 베넷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죠.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대형 스크린과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죠. 통계 자료나 그래프가 아니었어요. 화면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준호 팀장이 말했어요. 베넷 박사님, 저희는 오늘 숫자보다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죠. 자막이 영어로 나왔습니다. 저는 2020년 3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뒤집혔고 저는 차 안에 갇혔죠. 너무 무섭고 아팠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계속 말했어요. 사고 나고 1분도 안 돼서 다른 차들이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내려서 도와주려고 했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고 누군가는 제게 말을 걸어 진정시켜줬어요. 그리고 뒤에서 오던 차들이 자발적으로 비켜서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선을 따라서요.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7분밖에 안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요. 차들이 빨리 비켜줘서 살았다고요. 저는 그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 생명을 구해준 거잖아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박준호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실제 생존자입니다. 색깔 유도선 덕분에 구급차가 빨리 도착해서 살았죠. 이런 사례가 지난 3년간 154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이번엔 7살쯤 된 아이가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죠. 구급차와 차들, 그리고 색깔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을 때 이 색깔선 덕분에 구급차가 빨리 왔어요. 아이가 아빠를 잃을 뻔했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크가 떠올랐거든요. 7살 에밀리가 생각났죠. 만약 그때 런던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마크는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아니야. 객관적으로 봐야 해. 이건 감성에 호소하는 거잖아. 박준호 팀장이 말했어요. 베넷 박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미연 씨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죠. 세 번째 영상은 구급대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생기고 나서 저희 일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사고 현장 가는데 평균 25분이 걸렸거든요. 지금은 12분이에요. 그 13분 차이가 사람 목숨을 살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준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님,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까요? 통계와 그래프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강력한 게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요. 그리고 그게 더 두려웠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깐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섰죠.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을 씻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마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리처드. 숨이 안 쉬어져. 구급차 언제 와?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7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만약 그때 런던에도 색깔선이 있었다면, 만약 차들이 1분 만에 비켜줬다면, 만약 구급차가 7분 만에 도착했다면 마크는 지금 살아있었을 거예요. 10분쯤 지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조사해야 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울고 있다는 걸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박준호 팀장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점심 식사하러 가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가죠. 정미연 씨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한정식 집이었죠.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고 음식은 정갈했습니다. 식사 중에 박준호 팀장이 말했어요. 베넷 박사님, 오후에는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데이터를 더 보시겠어요? 아니면 실제 도로를 관찰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실제 도로를 보고 싶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박준호 팀장은 미소를 지었죠. 좋습니다. 그럼 오후에 제 차로 고속도로를 드라이브 하시죠. 색깔선도 보시고 실제 교통 흐름도 관찰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어요. 실제로 보면 허점이 보이겠지. 아침에 본 건 편집된 영상일 수도 있어. 오후 2시에 박준호 팀장의 차를 탔습니다. 깨끗한 소형 세단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저는 색깔선을 봤습니다. 분홍색과 초록색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차들은 대부분 그 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보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간 차량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어요. 총 약 150대의 차량을 관찰했는데 그중 140대가 색깔선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준수율이 93%가 넘었죠. 박준호 팀장이 말했어요. 베넷 박사님, 평일 오후라 좀 한산해요. 출퇴근 시간에 오시면 더 많은 차량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준수율은 비슷할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많은 건가요? 그래서 다들 따르는 건가요? 팀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카메라는 주요 지점에만 있어요. 전체 구간의 10% 정도죠. 사람들이 따르는 건 단속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더 안전하고 빠르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따를 거라고 신뢰하니까요. 신뢰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들은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었죠. 차간 거리도 안전했고 차선 변경도 여유로웠습니다. 30분 동안 단 한 번도 경적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오후 3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앞쪽 500m 지점에서 갑자기 차들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사고였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3시 3분. 이제부터가 진짜야. 런던이라면 최소 1시간은 막힐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들이 자발적으로 양쪽으로 비켜서기 시작한 거예요. 왼쪽 차선은 더 왼쪽으로, 오른쪽 차선은 갓길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죠.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3분 후인 오후 3시 6분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견인차가 나타났어요. 차들이 만들어 놓은 통로를 따라 빠르게 진입했죠. 저는 모든 걸 초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3시 3분 사고 발견, 3시 6분 경찰 도착, 3시 8분 견인 시작, 3시 15분 도로 복구 완료. 총 12분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런던에서는 경찰 오는 데만 20분이 걸립니다. 견인차는 40분, 도로 복구까지 합치면 평균 2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2분이라고요? 박준호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게 일상이에요.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쓰려고 했는데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차를 몰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인정하면 25년 경력이 무의미해지고 부정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데이비드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죠. 하지만 곧 문자가 왔습니다. 리처드, 자네 뭐 하는 건가? 마이클이 데일리 메일에 인터뷰했네. 영국 세금으로 관광 중이라고. 빨리 부정적 보고서 보내게. 예산회의가 다음 주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이클 존스. 제 전 상사이자 경쟁자였어요. 그는 자기가 개발한 교통 시스템 특허를 보호하고 싶어 했죠.
한국 시스템이 성공하면 자기 사업에 타격이니까요. 그래서 저를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저녁 6시에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이선의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리처드 씨, 힘들어 보이세요. 저녁 드셨어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여사님은 이미 주방으로 가셨죠. 10분 후 따뜻한 라면이 나왔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으셨어요. 드세요. 한국 라면 맛있어요. 기운 나실 거예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고 얼큰했죠. 신기하게도 기운이 났어요. 방으로 올라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캐서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내가 나타났고 옆에 에밀리도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기사 봤어요. 마이클이 또 당신을 공격하던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한국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놀라워. 아빠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캐서린이 말했어요. 여보, 당신 얼굴 보니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혼란스러워. 내가 25년간 믿어온 게 틀렸을 수도 있어. 한국 시스템이 정말 작동하고 있어. 88% 감소가 사실인 것 같아. 12분 사고 처리도 직접 받고. 그런데 이걸 인정하면 마크를 구하지 못한 게 더 아프잖아.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마크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진실을 밝히면 앞으로는 마크 같은 사람이 줄어들 거예요. 그게 마크가 원하는 일 아닐까요? 에밀리도 말했습니다. 아빠, 마크 아저씨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빠가 옳은 일하는 거잖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에밀리. 아빠 힘이 나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차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요.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더 많은 걸 봐야겠다고 확신을 가지든 포기하든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돌아다녀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서울 거리를 보고 싶었거든요. 정미연 씨는 이해한다고 했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아침 8시 30분 출근 시간이었죠.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혼란스럽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 했죠. 런던 지하철처럼 시끄럽지 않았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이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피해가며 걸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빨간불이었죠. 차가 없는데도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를 찾아 들어갔어요. 작은 카페였는데 분위기가 조용하고 아늑했죠. 사장님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저는 영어로 말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대답했고 제가 못 알아듣자 영어로 다시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앉아서 드실 건가요? 네, 여기서 마실게요. 저는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죠. 커피가 나왔고 저는 천천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전 오늘과 비슷한 아침이 떠올랐어요. 2015년 5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마크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죠. 저는 검은 양복을 입고 교회에 갔어요. 마크의 관이 앞에 놓여 있었고 그의 아내 캐서린과 딸 루시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시는 8살이었어요. 아빠를 잃은 게 실감나지 않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죠. 목사님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마크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다고. 친구들에게도 헌신적이었다고. 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제가 구급차를 더 빨리 부를 수 있었는지,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갈 수 있었는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장례식 후 캐서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당신 잘못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구급차가 늦은 건 시스템 문제였죠. 하지만 저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10분이면 온다고 말했거든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카페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커피가 식었는데 새로 드릴까요?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죠. 혼자 여행 중이세요? 힘든 일 있으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이름표를 보니 최민수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200m쯤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차들이 일제히 양쪽으로 비켜서기 시작한 겁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한 차들이 옆으로 붙었어요. 구급차를 위한 길을 만든 거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린 시점부터 구급차가 제 앞을 지나갈 때까지 53초였어요. 1분도 안 걸린 거죠.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마크가 떠올랐어요. 그의 마지막 전화가 들렸죠. 리처드, 캐서린한테 전해줘. 사랑한다고. 루시한테도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리고 너도 고마워. 좋은 친구였어.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우리 다음 주에 낚시 가기로 했잖아. 저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한국어로 뭔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고 가셨어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최민수 사장님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괜찮으세요? 저는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감동이에요. 구급차가 너무 빨리 가서요. 최민수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구급차 오면 다들 비켜주죠. 그 안에 누군가의 가족이 있잖아요. 제 가족일 수도 있고 당신 가족일 수도 있고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안 비켜줘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최민수 사장님은 당황한 듯 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최민수 사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제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구급차가 45분이나 걸려서요. 런던에서요. 만약 여기처럼 1분 만에 길이 열렸다면 친구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최민수 사장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저도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부모님이셨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도로가 막혀서 구급차가 늦게 왔어요. 15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색깔선도 없었고 시스템도 지금만큼 좋지 않았죠. 저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카페를요? 최민수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주고 싶었어요.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이라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쉬어가라고요. 세상이 각박하니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처음으로 마크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요. 최민수 사장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2시간 후 카페를 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야. 서로를 배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차이구나. 밤에 노트북을 열어 데이비드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시스템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색깔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적 요소가 큽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 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요? 다음 날 박준호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제센터를 견학하자고 했죠. 전국 고속도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흥미가 생겼어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에 공단 건물 지하에 있는 관제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실시간으로 전국 고속도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팀장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전국 3,200km의 고속도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CCTV가 500m마다 설치되어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평균 30초 안에 감지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30초요? 그렇게 빨리요? 네, 팀장님이 대답했어요. AI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차량이 멈추거나 충돌하면 즉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경찰과 구급차에 연락하죠. 동시에 전광판에 사고 정보를 띄워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립니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한 모니터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직원이 즉시 확인했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32km 지점 접촉사고 발생. 직원은 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5번 유닛 132km 지점 출동 바랍니다. 구급차도 대기 바랍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23분 45초. 화면으로 사고 현장이 보였어요. 두 차량이 가볍게 접촉한 상태였죠. 심각해 보이진 않았지만 2차선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지켜봤어요. 1분 후 주변 차량들이 비켜서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3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죠. 오전 10시 26분 50초. 경찰은 신속하게 교통을 정리했습니다. 4분 후 견인차가 나타났어요. 10시 27분 40초. 저는 모든 걸 초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견인차가 한 대 차량을 갓길로 옮기는 동안 운전자들은 보험 정보를 교환했어요. 모두 차분했죠. 10시 35분에 도로가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총 11분 15초였어요. 박준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님, 이게 평균적인 사례예요. 매일 이런 일이 수십 건씩 일어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CCTV는 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은 안 하죠. 사고가 나면 누군가 신고해야 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데만 평균 15분이 걸려요. 오후에는 김나영이라는 대학원생을 만났습니다. 서울대 교통공학과 박사과정이라고 했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색깔 유도선 시스템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나영 씨가 설명했어요. 베넷 박사님,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예요. 사람들이 색깔선을 따르는 건 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도 따를 거라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는 신뢰 기반 교통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나영 씨는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2011년 색깔선을 처음 도입했을 때 준수율은 65%였어요. 낮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효과를 경험하면서 준수율이 올라갔습니다. 2013년에는 80%, 2015년에는 90%를 넘었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나영 씨가 대답했어요. 긍정적 피드백 루프 때문이에요. 색깔선을 따르면 사고가 줄어들고 정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따르게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따르는 걸 보면 자신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압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유럽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김나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신뢰 기반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는 색깔선을 도입했지만 다른 시스템은 그대로였어요. 사고 처리는 여전히 느렸고 단속도 일관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효과를 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부가 안전을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그래서 따르지 않은 거예요.
저는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신뢰. 또 그 단어네. 오후 늦게 강지우라는 정비사를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근처를 걷다가 자동차 정비소를 발견했거든요. 궁금해서 들어가 봤죠. 사장님이 강지우 씨였어요. 30대 초반의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강지우 씨가 물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한국 차들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요. 저는 영국에서 교통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강지우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차 한 대 점검하고 있는데 같이 보실래요? 그는 저를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한 대의 세단이 리프트에 올려져 있었어요. 강지우 씨는 차 밑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요즘 한국 차들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급제동에도 안정적이고 내구성도 뛰어나죠. 그리고 운전자들이 차를 잘 관리해요. 정기 점검을 꼬박꼬박 받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강지우 씨가 대답했어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도 위험하잖아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요. 그래서 다들 신경 써서 관리해요.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마모되면 바로 교체하죠. 비 올 때 미끄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 고객 중에 4개월마다 차 점검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분께 6개월에 한 번이면 된다고 말해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 점검을 미뤄요.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죠. 강지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위험해요. 예방이 최선이에요. 큰 사고가 나면 수리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잖아요. 생명도 위험하고요. 강지우 씨는 차 점검을 마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차 있으세요? 영국에서 가져오신 건 아니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여기서는 렌터카나 택시 타고 다녀요.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한국 차 시승시켜 드릴게요. 정말 좋아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 색깔선, 관제 시스템, 차량 관리, 운전자 의식. 하나하나가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이는 거야. 저녁에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선의 여사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리처드 씨, 오늘 바빴죠?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죠.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치찌개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긴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선의 여사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사님은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죠. 런던에서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자주 못 보지만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저도 에밀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살인데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다고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이선의 여사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따님도 모시고 오세요.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하루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관제센터 학술 연구, 정비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까지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렸죠. 결국 받았습니다. 리처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자네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산회의가 이틀 후야. 부정적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했잖나. 저는 답답했습니다. 부국장님, 아직 조사 중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해요. 좀 더 시간이. 데이비드가 말을 끊었죠. 시간 없네. 이틀 안에 보고서 보내게. 핵심만 쓰면 돼. 한국 시스템은 영국에 적용 불가능하다. 문화적 차이가 크고 예산도 과다하게 든다. 이렇게만 쓰면 되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항변했어요. 제가 직접 본 바로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리처드, 자네 입장을 생각해보게. 25년 경력이 달린 문제야.
한국 편 들면 자네도 끝이야. 마이클은 이미 자네를 공격하고 있고 언론도 부정적이야. 똑바로 정신 차리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이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새 메일이 와 있었어요. 데일리 메일 기사 링크였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영국 교통 전문가, 한국서 관광만, 세금 낭비 논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마이클 존스의 인터뷰였어요. 리처드 베넷은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현혹되어 영국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는 즉시 귀국해야 합니다. 그가 쓸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또 공무원들 해외 관광이네. 한국 가서 뭘 배워? 우리가 더 선진국인데 당장 귀국시켜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해도 아무도 듣지 않네. 오전 10시에 정미연 씨가 연락했습니다. 리처드 씨, 오늘 일정 없으시면 특별한 분 만나보실래요? 한도윤이라고 서울 소방서 구급대원이세요. 현장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대요. 저는 좋다고 했죠. 직접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오후 2시에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도윤 씨는 3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베넷 박사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구급대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색깔 유도선이 생기기 전과 후를 다 경험했죠.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고 현장 가는 게 악몽이었어요. 도로가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사이렌을 울려도 차들이 안 비켜줬어요. 비켜줄 공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도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기다렸죠. 차들이 조금씩 움직일 때까지요. 평균 25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환자는 계속 악화됐고요. 제가 현장 도착해서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색깔선이 생기고 나서는요. 한도윤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차들이 미리 비켜서 있어요.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요. 평균 12분이면 현장에 도착해요. 그 13분 차이가 생명을 구합니다. 작년에만 제가 직접 구한 사람이 18명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중 절반은 못 살렸을 거예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운전자들이 항상 비켜주나요? 예외는 없나요? 한도윤 씨가 대답했어요. 물론 가끔 안 비켜주는 차도 있어요. 10대 중 한 대 정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켜줘요. 그리고 안 비켜주는 차를 보면 다른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서 알려주기도 해요. 사회적 압력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색깔선 덕분에 차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해요. 왼쪽 차선은 더 왼쪽으로, 오른쪽 차선은 갓길 쪽으로요. 혼란이 없어요. 유럽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명확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도윤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구조했던 사람들 사진이었어요. 한 할아버지, 젊은 여성, 중학생, 임산부 등 다양했죠. 이분들 모두 색깔선 덕분에 살았어요. 구급차가 빨리 도착해서요. 이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가족들도 행복하고요. 저는 사진들을 보며 마크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런던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마크도 저 사진 속에 있을 수 있었을까? 캐서린과 루시는 지금 행복했을까?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한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연구를 하시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7년 전에 제 절친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구급차가 늦어서요. 만약 빨리 왔다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한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박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의미 있어요. 영국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박사님 친구분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미연 씨가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죠. 데이비드는 부정적 보고서를 원하고 마이클은 저를 공격하고 언론은 비난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도윤 씨가 보여준 사진들, 그 사람들의 웃는 얼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미연 씨에게 물었어요. 정미연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색깔선을 따르나요? 아니면 제가 특별한 경우만 본 건가요? 정미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따라요. 저도 운전할 때 따르고요. 제 부모님도 친구들도 다 따라요. 왜요? 저는 물었죠. 정미연 씨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연하니까요. 색깔선 따르면 안전하잖아요. 사고도 안 나고 길도 안 막히고요. 그리고 제가 따르면 다른 사람들도 따를 거라고 믿어요. 서로 믿는 거죠. 그게 사회잖아요. 당연하다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런던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편의만 생각해요. 남이 어떻든 상관없죠. 그래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만 복사해서는 안 돼. 마음도 바꿔야 해. 저녁에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로버트 선배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죠. 리처드, 런던에서 난리야. 마이클이 계속 자네를 공격하고 있어. 자네 경력이 위험해. 빨리 돌아와. 적당히 보고서 쓰고 넘어가. 또 다른 메일이 있었습니다. 캐서린이었어요. 여보, 걱정돼요.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에밀리도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힘내요. 저는 두 메일을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로버트는 제 경력을 걱정하고 캐서린은 제 양심을 믿어주네.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마크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정이 없었죠.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걷기로 했어요. 그냥 평범한 주말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이선의 여사님께 추천받은 경복궁 근처로 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착했어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혼란스럽진 않았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입장했고 사진을 찍을 때도 서로 양보했습니다. 저는 궁을 구경하며 한국의 역사를 느꼈어요. 500년 넘은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죠. 점심때가 되어 근처 식당가로 갔습니다. 작은 골목길이었는데 식당들이 즐비했어요. 한 비빔밥 집에 들어갔죠. 사람이 많았지만 금방 자리가 났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부모님과 초등학생쯤 되는 아들, 딸이었죠.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도 보지 않고 부모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가족은 함께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먹으라고 하자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 중에 딸이 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는 화내지 않고 조용히 닦아주었죠.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그리고 딸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배려는 가정에서 시작되는구나.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야.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운전할 때도 배려하는 거겠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차 한 대가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좁은 길이라 사람들이 비켜서야 했죠. 그런데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자가 손짓을 했어요. 먼저 가세요. 보행자들이 지나가자 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였죠. 반대편에서도 차가 왔습니다. 두 차가 마주쳤어요. 골목이 좁아서 한 대가 후진해야 했죠. 양쪽 운전자가 서로를 보더니 한쪽이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후진했습니다. 다른 운전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죠. 경적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런던 같았으면 양쪽 다 고집부려서 10분은 막혔을 텐데요. 그리고 경적을 울려대며 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용히 양보하고 감사하고 끝났습니다. 오후 3시쯤 홍대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라 젊은이들로 붐볐어요. 거리 공연도 하고 있었죠. 한 팀이 댄스를 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원을 만들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앞 사람이 가리면 뒤로 가서 보고 키 작은 사람을 위해 옆으로 비켜주기도 했죠.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모자에 돈을 넣었어요. 10,000원짜리도 보였죠. 공연자들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사람들은 웃으며 흩어졌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그동안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양보하는 운전자들, 배려하는 가족들, 질서 있는 관중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지켜봤습니다. 홍대 입구 사거리였죠. 차들이 많았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차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붙었죠. 구급차를 위한 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에서 멈춰 섰어요. 구급차가 지나갔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했죠. 차들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구급차가 완전히 지나가자 그제야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 다시 움직였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린 시점부터 구급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48초였어요. 1분도 안 걸린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전화로 들었던 그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리처드. 숨이. 제발. 저는 무력하게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죠. 구급차를 기다리면서요. 45분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날 런던이 한국 같았다면 48초였다면 마크는 살았을 거예요. 저는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민수 사장님이었어요. 리처드 씨, 여기서 뵙네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최민수 씨. 네, 괜찮아요. 그냥 감동받았어요. 구급차 보고요. 최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상이에요.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외국 분들은 놀라시더라고요. 특별해 보이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해요. 정말 특별해요. 런던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최민수 씨가 물었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 카페 바로 여기 근처거든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죠.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최민수 씨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골목길의 운전자들, 가족의 배려, 거리 공연의 질서, 그리고 구급차를 위한 길을요. 최민수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죠. 리처드 씨, 저는 최민수 씨가 말했어요. 당신이 본 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색깔선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유럽에서 실패한 이유가 뭔지요. 기술만 복사했거든요. 마음은 복사하지 않았어요. 아니, 복사할 수 없었죠. 마음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능해요. 영국도 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리처드 씨 같은 분이 진실을 말해주면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을까요? 제 상사는 부정적 보고서를 원해요. 언론은 저를 비난하고 있고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최민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죠.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시간이 걸려도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해요, 최민수 씨. 많은 도움이 됐어요. 최민수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힘내세요, 리처드 씨. 당신이 하는 일은 의미 있어요. 마크 씨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쓰겠다고요. 데이비드가 뭐라 하든, 마이클이 공격하든, 언론이 비난하든 상관없었어요.
마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구할 수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밤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신뢰 기반 교통 시스템 한국 사례 연구 및 영국 적용 가능성.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25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어요. 진실을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요. 그리고 영국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새벽 3시까지 썼습니다. 40페이지가 나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시작은 한 거였죠. 보고서를 쓰는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리처드,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부정적 보고서 안 보내면 자네 해고야. 로버트 선배도 문자를 보냈어요. 리처드, 제발 정신 차려. 25년 경력 다 날릴 거야. 새벽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어요. 마크가 나타났죠. 리처드, 왜 날 못 구했어? 왜 거짓말했어? 10분이면 온다고 했잖아. 45분이나 걸렸잖아. 마크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오전 8시에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이선의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침을 내오셨어요. 리처드 씨,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 씨, 오늘 한국교통안전공단 관제센터 다시 가보실래요? 실시간으로 전국 상황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오전 10시에 관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 팀장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넷 박사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냥 좀 피곤해요. 계속 보여주세요.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 고속도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원활, 노란색은 서행, 빨간색은 정체였어요. 대부분이 초록색이었죠. 오전 10시인데도 정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 지점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었죠. 직원이 즉시 확인했습니다. 대형 트럭 사고. 3차선 모두 차단. 저는 긴장했어요. 이건 큰 사고야. 런던이라면 3시간은 막힐 거야. 하지만 15분 후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20분 후에는 초록색이 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박준호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견인차 3대가 출동했어요. 경찰이 우회도로를 신속하게 안내했고요. 운전자들도 잘 협조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시스템도 사람들도 모두요. 그리고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런던은 이렇게 못하지? 왜 우리는 2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지? 왜 마크는 죽어야 했지? 박준호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사님,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속 봐야 해요. 더 많이 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런던의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25년간 한 일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죠. 저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마크도 구하지 못했고요. 점심시간에 정미연 씨와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정미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압박, 마이클의 공격, 언론의 비난, 그리고 제 경력이 위험하다는 것까지요. 정미연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리처드 씨,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력도 중요하지만 양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25년 후에 거울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당을 나와 걷는데 캐서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아내와 에밀리가 나타났죠. 여보, 괜찮아요?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힘들어. 데이비드가 내일까지 부정적 보고서 안 내면 해고래. 하지만 난 거짓말을 못 쓰겠어. 한국 시스템은 정말 작동해. 마크가 살 수 있었을 거야.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마크 아저씨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진실을 숨기래요? 아니면 용기 내래요?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마크는 항상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캐서린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해고되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양심을 팔면 그건 되돌릴 수 없어요.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는 정직한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경력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요. 마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요. 저녁에 로버트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는 진실을 쓸 거예요. 해고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죠. 리처드, 정말 그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로버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청문회 준비하자. 의회에서 증언할 수 있게 해줄게. 변호사들도 섭외하고.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저는 놀랐습니다. 선배, 정말요? 선배도 피해볼 수 있어요. 로버트가 웃었어요. 리처드, 우리 대학 때 뭐라고 약속했지? 진실을 위해 싸우자고. 나도 그 약속 지킬 거야.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선의 여사님이 특별히 준비한 저녁을 내오셨어요. 삼계탕이었죠. 기운 내세요. 힘든 일 있으시는 것 같아서 보양식 준비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밤에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계속 썼어요.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생겼거든요. 80페이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통계 영상 인터뷰 그리고 제 깨달음까지 모두 담았어요. 새벽 2시에 박준호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팀장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실을 쓰기로 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 싸울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용기로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호 팀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베넷 박사님,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정오에 공단으로 오시겠어요? 정오에 도착하니 회의실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나영 대학원생 강지우 정비사 한도윤 구급대원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셨어요. 박준호 팀장이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색깔 유도선 덕분에 생명을 구한 분들이에요. 첫 번째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2021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뒤집혔죠. 하지만 구급차가 6분 만에 왔어요. 색깔선 덕분에 차들이 빨리 비켜줘서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10분만 늦었어도 못 살렸다고요. 두 번째 분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서울 시내였는데 구급차가 8분 만에 왔어요. 차들이 다 비켜줬거든요. 지금 남편은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손자도 봤고요. 세 번째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저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출혈이 심했죠. 하지만 구급차가 정말 빨리 왔어요. 지금은 완전히 나았고 다시 일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마크였어요. 마크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만약 런던에도 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마크도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박준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님, 이분들이 당신께 드리고 싶은 게 있대요. 한 분이 봉투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쓰인 감사 편지였어요. 베넷 박사님께 당신이 영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하신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영국에서도 많은 생명이 구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미연 씨가 물티슈를 건넸어요. 박준호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후에 최민수 카페에 갔습니다.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편지들도 보여줬죠.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씨, 당신은 이미 이기고 있어요.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저는 물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저를 해고할 거예요. 마이클은 계속 공격할 거고요. 최민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긴 거예요. 양심을 지켰으니까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저녁에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부국장님,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저는 진실만 썼습니다. 해고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제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뢰 기반 교통 시스템 한국의 성공과 영국의 미래. 140페이지였어요. 제 25년 경력의 결론이었죠. 그리고 마크에게 바치는 헌정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차들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후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이선희 여사님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한국 음식 그리울 거예요. 저는 감동받아 포옹을 청했습니다. 여사님은 놀라면서도 기뻐하셨죠. 박준호 팀장, 정미연 씨, 김나영 씨 모두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최민수 씨도 왔어요. 작은 선물을 건넸죠. 힘들 때 보세요. 응원 영상이에요. USB였습니다. 탑승 전 정미연 씨가 말했어요. 리처드 씨, 영국에서 꼭 성공하세요. 우리 모두 응원할게요. 박준호 팀장도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증언도 하러 갈 수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한 명씩 메시지를 남겼죠. 리처드 씨 힘내세요. 진실은 이긴다고 믿어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영국도 변할 거예요. 마크 씨를 위해 우리도 기도할게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니 로버트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처드, 준비됐어? 큰 싸움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좋아. 청문회는 2주 후야. 런던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열려. 준비 철저히 하자. 집에 도착하니 캐서린과 에밀리가 환영해줬습니다. 여보, 잘 돌아왔어요. 에밀리가 포스터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환영해요. 아빠는 영웅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죠.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데이비드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리처드, 자네 보고서 봤네. 미쳤나? 이걸 어떻게 제출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진실이니까요.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진실? 자네 경력 생각 안 해? 지금 당장 철회하고 다시 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던졌어요. 좋아. 그럼 해고야. 지금 당장 나가.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뵙겠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로버트 선배 사무실로 갔습니다. 해고됐어. 선배가 웃었어요. 예상했어. 괜찮아. 청문회 준비나 하자. 우리는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증언 내용을 다듬고 영상 자료를 편집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어요. 헬렌 워커 의원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베넷 박사님, 보고서 읽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서 적극 지지하겠어요.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죠. BBC 조지 기자도 연락했어요. 박사님, 인터뷰 가능할까요?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청문회 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마크 묘지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크, 내일 청문회야. 내가 원했던 변화를 만들려고 해. 날 용서해줘. 그리고 힘을 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넌 할 수 있어, 리처드. 진실을 말해. 용기 내.
2022년 5월 15일 런던 시의회 건물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140페이지 보고서와 USB가 들려 있었어요. 로버트 선배가 옆에 있었죠.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15명의 의원이 앉아 있었어요. 헬렌 워커 의원이 미소를 보냈죠.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마이클도 보였어요. 앤드류 톰슨 의원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리처드 베넷 박사의 한국 교통 시스템 조사 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25년간 런던 교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88% 사고 감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12분 사고 처리도 과장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찍은 실시간 사고 처리 장면이었어요. 11분 15초 만에 완료되는 모습이 나왔죠. 의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편집되지 않은 실시간 영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이런 일이 수십 건씩 일어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스템과 문화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톰슨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게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영국에서도 가능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의원님 맞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하지만 문화는 만들 수 있어요. 한국도 20년 전엔 달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았고 정체도 심했어요. 하지만 변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구급차 장면이었어요. 48초 만에 길이 열리는 모습이 나왔죠. 회의실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48초입니다. 런던에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15분입니다. 그 차이가 생명을 구합니다. 데이비드가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베넷 박사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려 비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과다하게 들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부국장님, 제 제안은 2,500만 파운드입니다. 작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0억 파운드였어요. 투자 대비 효과가 명확합니다. 헬렌 워커 의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1단계 M1, M25, M40 교차점에 색깔선 설치. 2단계 시민 참여 캠페인 Save a Life Give Away. 3단계 구급대 경찰과 협업 시스템 구축. 4단계는 효과 측정과 전국 확대입니다. 앤드류 톰슨 의원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문화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영국 국민성이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가 가득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어요. 의원님들 제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크라는 이름의 절친이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전 5월 15일 마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렀어요. 10분이면 온다고 안심시켰죠. 하지만 45분이 걸렸습니다. 교통정체 때문에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마크는 전화로 말했어요. 리처드 캐서린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루시한테도. 그리고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우리 낚시 가기로 했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15분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다고요. 마크는 44살이었어요. 딸 루시는 8살이었죠.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렌 워커 의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런던이 한국 같았다면, 만약 구급차가 48초 만에 길을 찾았다면, 만약 10분 만에 도착했다면 마크는 지금 살아있었을 겁니다. 루시는 아빠와 함께 자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마크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한 거예요.
영국도 변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팀이 보낸 메시지 영상이었어요. 박준호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베넷 박사님, 영국도 할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연 씨가 나왔습니다. 리처드 씨, 우리 모두 응원해요. 영국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요. 최민수 씨도 나왔죠. 마크 씨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도윤 구급대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15년간 구급대원으로 일했어요. 색깔선 덕분에 100명 넘게 구했습니다. 영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존자들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넷 박사님.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영국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아이가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구급차와 색깔선이 그려진 그림이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워커 의원이었어요. 그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의원석으로 회의실 전체로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로버트 선배가 어깨를 두드려줬죠. 잘했어, 리처드. 정말 잘했어. 캐서린과 에밀리가 방청석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님,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위원회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았어요. 마크, 이 순간을 지켜봐줘. 우리가 해냈어.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의 제안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기도하는 마음이었죠. 눈을 떴습니다. 손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헬렌 워커 의원, 그리고 또 한 명, 3명, 6명.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7명, 8명. 위원장이 세었습니다. 찬성 8표. 반대하시는 분? 앤드류 톰슨 의원과 2명이 손을 들었어요. 반대 3표. 기권 4표. 찬성이 과반수입니다. 제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로버트 선배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죠. 캐서린과 에밀리가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헬렌 워커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축하합니다. 예산 확보는 제가 맡겠어요.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지 브라운 BBC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박사님,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건 제 승리가 아닙니다. 진실의 승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구해질 생명들의 승리입니다. 마크, 제 친구를 위한 승리이기도 하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캐서린이 우산을 씌워줬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마크 아저씨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크, 봤어? 우리가 해냈어. 내가 원했던 변화를 시작했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한국에서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팀장, 정미연 씨, 김나영 씨, 최민수 씨 모두요. 박준호 팀장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베넷 박사님, 축하합니다. 영국 뉴스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한국팀 모두 응원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팀장님 덕분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용기로 이뤘어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밤에 노트북을 열어 BBC 뉴스를 봤습니다. 제 청문회가 헤드라인이었어요. 영국 교통 전문가 한국 시스템 도입 성공. 감동적 증언으로 의회 설득.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다. 나도 앞으로 구급차 오면 비켜줘야겠다. 마크라는 친구분을 위해서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베넷 박사 존경한다. 여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이었어요. 데이비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옳았네.
미안하네. 복직 제안을 받아주겠나?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부국장님 복직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요. 이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데이비드는 이해한다고 답했죠. 자기 전에 마크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마크, 우리가 시작했어. 긴 여정이 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약속해. 일주일 후 프로젝트 팀이 구성됐습니다. 저는 공동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헬렌 워커 의원이 또 다른 책임자였죠. 팀원으로 톰 윌슨 구급대원 엔지니어 3명 교통 전문가 2명이 합류했습니다. 첫 회의를 열었어요. 헬렌 의원이 말했습니다. 예산은 2,500만 파운드로 확정됐어요. M1, M25, M40 세 곳의 주요 교차점에서 시작합니다. 공사는 석 달 후 시작해요. 저는 발표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 자문을 받기로 했어요. 박준호 팀장과 김나영 박사가 다음 달에 런던을 방문합니다. 직접 시스템 설치를 도와주실 거예요. 톰 윌슨이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 교육도 필요해요. 새 시스템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동의했죠. 한국 구급대원 한도윤 씨에게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캠페인도 기획했어요. Save a life, give away. 포스터를 만들고 TV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마크의 이야기도 담기로 했어요. 캐서린이 동의해줬죠. 한 달 후 박준호 팀장과 김나영 박사가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반가운 제외를 했어요. 베넷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준호 팀장이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들을 프로젝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나영 박사가 기술 자료를 펼쳤어요. 색깔선 설치 기준, 페인트 종류, 반사판 위치 등 세세한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주말에 제 집으로 초대했어요. 캐서린이 저녁을 준비했죠. 에밀리는 한국어로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팀장이 웃으며 칭찬했어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식사 중에 박준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님, 한국에서 박사님 이야기가 화제예요. 외국인이 우리 시스템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기 나라에 도입하려 한다고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감사는 제가 해야죠. 한국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배려라는 것을요. 김나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신 거고요. 다음 주 조지 브라운 BBC 기자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팀 인터뷰, 공사 현장 시민 반응 등을 담았어요. 제 청문회 영상도 포함됐죠. 2달 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M25 첫 번째 교차점이었어요. 분홍색과 초록색 페인트가 도로에 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지켜봤어요. 감격스러웠죠.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 회의적인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한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효과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해봅시다. 함께요. 석 달 후 세 곳의 공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수율이 60%밖에 안 됐죠. 하지만 점점 올라갔어요. 한 달 후 75%가 됐습니다.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구간 사고가 40% 감소했어요. 사고 처리 시간도 38분으로 줄었죠. 아직 한국의 12분엔 못 미치지만 이전 1시간 52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반년 후 첫 번째 생명 구조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M1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어요. 구급차가 색깔선을 따라 신속하게 도착했죠. 16분 만이었습니다. 환자는 살았어요. 그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어요. 베넷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살았어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크가 생각났거든요. BBC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통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어요. 시청률이 높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가 생겼습니다. 기브웨이 포라이프, 생명을 위해 비켜주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급차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문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헬렌 워커 의원이 연락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정부가 2단계 확대를 승인했어요. 모든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예산은 1억 2천만 파운드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한국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준호 팀장이 축하 영상을 보냈어요. 베넷 박사님, 정말 대단해요. 영국이 변하고 있네요. 한국에서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리처드 씨 축하해요. 마크 씨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1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 구간 사고율 59% 감소. 평균 사고 처리 시간 38분에서 28분으로 단축. 구급차 평균 도착 시간 23분에서 18분으로 개선.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해 M1과 M25에서 11명의 생명이 구조됐습니다. 모두 신속한 구급차 도착 덕분이었죠. 11명의 마크가 살아남은 거예요. 유럽 각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한국팀과 함께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런던 시내 주요 도로에도 색깔선이 그어졌습니다. 준수율은 85%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죠. 구급차를 보면 자연스럽게 비켜서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마이클 존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미안하네. 내가 틀렸어. 자네가 옳았어. 이제야 인정하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과거는 잊어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데이비드도 사과했습니다. 리처드, 자네 덕분에 런던이 변했네. 정말 자랑스럽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함께 만든 변화죠. 조지 브라운 기자가 후속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변화의 2년 런던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국제상을 받았죠. 한국팀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박준호 팀장이 다시 런던을 방문했어요. 베넷 박사님, 영국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이제 한국 못지않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가고 있죠. 올바른 방향으로요. 3년 후 전국 확대가 완료됐습니다. 영국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색깔선이 그어졌어요. 총 투자액은 1억 5천만 파운드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56% 감소. 사망자 수 1,800명에서 790명으로 감소. 평균 구급차 도착 시간 16분. 사고 처리 시간 평균 32분. 한국의 88% 감소에는 못 미쳤지만 충분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개선되고 있었죠.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정부가 저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영 제국 훈장이었어요. 시상식에 캐서린과 에밀리가 함께했죠. 한국팀도 초대받았습니다. 박준호 팀장, 정미연 씨, 김나영 박사, 최민수 씨까지요. 시상식 후 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헬렌 워커 의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수백 명이 살았어요. 진짜 영웅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진짜 영웅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니까요. 박준호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영웅은 용기를 낸 당신이에요. 시스템을 만든 건 우리지만 전파한 건 당신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건배했습니다. 최민수 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리처드 씨, 마크 씨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발코니로 나갔죠. 마크는 제 절친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친구였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낚시를 좋아했고 딸 루시를 정말 사랑했죠. 그가 죽은 후 저는 무너졌어요. 제가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요.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백 명을 구했잖아요. 마크 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이제야 마크에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티가 끝나고 한국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미연 씨가 물었어요. 리처드 씨, 언제 한국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곧 갈게요. 가족들과 함께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하고 싶어요. 박준호 팀장이 기뻐했어요. 정말요? 그럼 서울대로 교환학생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캐서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마크도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그날 밤 마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크, 우리가 해냈어. 3년 전 약속했던 거 기억해? 변화를 만들겠다고. 이제 영국도 달라졌어. 내가 살 수 있었던 세상을 만들었어. 늦었지만 말이야. 작년에만 153명이 신속한 구급차 도착으로 생명을 구했어. 그 중에는 내 나이 또래도 있고 루시 나이 또래도 있어.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있었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았거든. 고마워, 마크.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그리고 미안해. 그날 구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 내 이름으로. 내 기억으로. 영원히 잊지 않을게. 5년 후 영국 교통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색깔 유도선은 일상이 됐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웠죠. 구급차 오면 비켜줘야 한다고. 당연한 것처럼요. 통계가 증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1,800명에서 450명으로 감소. 75% 감소였어요. 평균 구급차 도착 시간 13분. 사고 처리 시간 25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 됐죠. 유럽 전역이 영국 모델을 따랐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색깔선을 도입했어요. 저는 유럽교통안전위원회 자문으로 일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요. 에밀리는 서울대 교환학생이 됐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박준호 팀장 가족이 돌봐줬죠. 방학 때 우리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많은 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박준호 팀장, 정미연 씨, 김나영 교수님, 강지우 사장님, 한도윤 대장님, 이선희 여사님, 최민수 씨까지요.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이선희 여사님이 저를 껴안으셨어요. 리처드 씨, 보고 싶었어요. 여사님, 게스트하우스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죠. 우리는 그곳에 묵기로 했습니다. 박준호 팀장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로비였어요. 벽면에 전시물이 있었죠. 신뢰 기반 교통 시스템의 세계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의 색깔선, 영국의 도입 과정, 유럽으로의 확산. 그리고 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모습이었죠. 아래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리처드 베넷 박사. 영국 교통 전문가. 25년간 틀렸다는 용기 있는 고백으로 영국과 유럽의 교통 문화를 바꿨다. 친구 마크를 기리며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박준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님, 당신은 영웅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걸 세계에 전파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영웅은 여러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수 카페에 갔습니다. 5년 전 그 자리, 그 테이블에 앉았어요. 최민수 씨가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여전히 정성스러웠죠. 리처드 씨, 5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최민수 씨가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힘들어하셨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놨거든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5년 전 구급차를 봤던 그 자리에 섰어요. 다시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차들이 비켜섰죠. 여전히 완벽했어요. 캐서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나중에 교통 전문가가 되면 아빠처럼 할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변화를 만들 거예요. 저는 딸을 껴안았죠. 내가 자랑스럽다. 마지막 날 마크 이야기를 한국팀에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요. 어떻게 그를 잃었는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요. 박준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마크 씨를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1분간의 침묵. 그리고 박수. 마크를 위한 박수였습니다. 2027년 5월 15일 마크가 죽은 지 12년이 됐습니다. 저는 매년 이날 그의 묘지를 찾아갔어요. 올해는 특별했죠. 캐서린과 에밀리 그리고 루시도 함께였습니다. 루시는 이제 20살이 됐어요. 대학생이었죠.
마크를 닮아 밝고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리처드 아저씨 감사해요. 아빠를 위해 해주신 일들요. 저는 마크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크 12년이 됐어.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내가 원했던 변화를 만들었어. 영국도 유럽도 이제 달라졌어. 작년에만 유럽 전역에서 2,300명이 신속한 구급차 도착으로 생명을 구했어.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있었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았거든. 내 죽음이 이 모든 생명을 구한 거야. 루시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어른이 됐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리처드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빠를 기억할게요. 영원히요. 우리는 묘지에 꽃을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무궁화였어요. 박준호 팀장이 보낸 거였죠. 마크를 위해서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마크 고마워. 리처드를 변하게 해줘서. 묘지를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빠, 저 졸업하면 교통안전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박준호 팀장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팀이 모두 나타났어요. 베넷 박사님, 마크 씨 기일이죠? 저희도 기억하고 있어요. 화면에 촛불이 보였습니다.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씨, 마크 씨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이 해낸 일들을요. 정미연 씨가 덧붙였어요.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리처드 씨를 알게 돼서요. 그날 밤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마크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마크, 이제 이 편지로 마지막이야. 더 이상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게. 대신 고맙다고 말할게. 내가 가르쳐 준 거 있잖아. 정직하게 살라고. 용기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2,300명을 구했어. 아니, 내가 구한 거야. 내 죽음이 그들을 살렸어. 이제는 평안히 쉬어. 내 목까지 잘 살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나 잘 살았어, 마크. 내 가르침대로 살았어. 고마워, 내 친구.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도로의 색깔선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차들이 즉시 비켜섰습니다. 1분도 안 걸렸죠. 구급차는 신속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크 봤어? 런던도 이제 한국 같아. 내가 원했던 세상이야. 25년간 틀렸던 내가 이제는 옳은 길을 가고 있어.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 그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었어. 캐서린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뭐해요?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캐서린이 웃었습니다. 정말 멀리 왔죠. 그리고 앞으로 더 멀리 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요. 꿈에서 마크를 봤어요.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리처드. 정말 잘했어. 이제 내 길을 가. 난 여기서 응원할게.